지금 여기서 석사 중이고 공부하거나 여기서 뭐 취업하거나 그렇게 오는 사람들이 좀 있더라고요. 우수 외국인 수년 인력으로 양성하여 지역사회와 중소기업이 외국인과 상생하며 지속 성장할 수 있는 막강이 될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래픽으로 만나는 경제 토크쇼 픽, 복잡한 경제 이슈를 쉽고 명확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국내 체류 외국인이 올 상반기 273만 명을 넘었습니다. 전체 인구의 5.3%, 명실공히 다문화 사회가 된 건데요. 저출산 고령화가 심화되는 대한민국, 과거 외국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걷어내고 모두가 함께 일할 준비는 얼마나 되어 있을까요? 이 한국 경제의 활력을 되찾을 공존의 해법은 무엇일까요? 관련한 궁금증들을 낱낱이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경제 토크쇼 픽 시작합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민정 이민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이슈를 보다 쉽게 전해줄 김우현 기자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국내 체류 외국인 수가 273만 명을 넘어서면서 역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 수가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민족과 국적의 경계는 이제 무너지는 겁니까? 민족과 국적의 경계가 무너졌다라고 표현도 할 수 있겠지만 다른 말로 하면 글로벌 시대가 되면서 굉장히 출신국이 다양화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273만 명이면 굉장히 많은 숫자잖아요. 주민등록 인구 대비로 5%가 조금 넘는 수준, 쉽게 말하면 20명 중에 1명 정도가 이제 외국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것들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데요. 이러한 추세가 비단 우리나라만 이렇게 되고 있는 것들이 아니라 OECD 국가를 보시면 얼마 전에 나온 보고서를 보시면 2024년부터는 출생이나 사망에 따른 인구의 자연 증감보다는 이민이 인구에 더 큰 영향을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그러한 반열에 지금 들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선진국형으로 갈수록 다양한 민족, 다양한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또 다양한 언어를 가진 사람들이 섞여 있는 게 조금 자연스러운 추세라고 봅니다. OECD 아까 말씀하셨는데 OECD 평균 외국인 인구 비중을 보면은 한 15% 내외 정도 되거든요. 우리나라가 아직 5% 정도니까 그리고 이제 빠르게 증가하고는 있지만 선진국에 비해서는 조금 아직은 외국인 비중은 낮은 편이다. 하지만 다문화 사회를 변모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 와 있는 외국인들은 그렇다면 어떤 자격으로 우리나라에 와 있는가? 체류 외국인들의 분포 먼저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네, 이 체류 자격별 외국인 상주 인구 살펴보면 지난해 5월 기준 재외동포 24.2%, 비전문 취업 19%, 유학생 14%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중 취업자는 110만 9천 명으로 1년 새 9만 9천 명 늘었습니다. 외국인 취업자 통계가 작성된 2012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한 건데요. 체류 자격별 취업자는 유학생이 2만 3천 명 늘며 증가세를 이끌었고, 이나인 비전문 취업도 1만 8천 명 증가하며 외국인의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했습니다. 외국인 취업자 국적 분포를 보면 한국계 중국과 중국, 베트남 순으로 많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외국인 들어오는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을 여러 가지로 나눠놓고 있습니다. 3개월 이내 이제 단기 체류 비자도 있고요. 3개월 이내 이상 하는 이제 장기 체류 비자도 있는데요. 장기 체류 비자는 이제 단순 기능 인력, 그리고 또 전문 인력, 유학생, 결혼 이민, 이런 또 영주권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하게 나눠서 지금 체류 자격을 허가하고 있고, 그 체류 자격 내에서만 체류를 하거나 뭐 고용을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활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현재 외국인 노동자 수가 100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런 비자 제도가 지금 노동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 겁니까?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상당히 있고요. 이전까지 외국인에 대한 관점, 불과 한 5년 전만 하더라도 한국 사람들 다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실 텐데, 단기 순환 인력, 즉
왔다가 일하고 일정 부분 일하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사람이라는 관점이 있었다면 최근 들어서는 이제 인구 위기와 맞물리면서 외국인에 대한 관점이 정주에 대한 관점으로 굉장히 많이 변화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노동도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잠깐 있다가 가는 사람이라는 관점이 아닌 다른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혼재되면서 지금 정확히 산업 수요에 대한 매칭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그에 대해서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도 상당히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이민 제도라는 게 전 세계 모든 나라의 이민 제도라는 게 굉장히 경직적입니다. 경직적이라고 하는 거는 노동시장에서는 기업의 수요에 따라서 노동력이 들어왔다 나왔다 자유롭게 해야 되는데 이민 정책 혹은 이민 제도라는 거는 들어올 수 있는 자격 그리고 기간, 조건을 경직적으로 정해 놓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나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에서는 내국인을 구하기 힘들 때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을 조금 더 자유롭게 쓰고 싶고 또 이민자들도 조금 더 자유롭게 기업 노동 활동을 하고 싶고 그 수요가 만나서 이제 미등록 이주민, 흔히 우리가 불법 체류자라고 하는 미등록 이주가 발생을 하는 건데요. 그럴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법을 어긴 거기 때문에 단속을 할 수밖에 없고 단속을 하면은 그 이후에는 구금되거나 아니면 추방되거나 아니면 벌금을 받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들은 주로 구체적으로 어떤 일에 종사하고 있습니까? 사실은 이제 아까 제가 단순 기능 인력이랑 전문 인력 비자가 크게 보면 나눠져 있다고 하는데요. 단순 기능 인력이 훨씬 규모가 큽니다. 40만 명, 거의 50만 명 이상 정도 되고요. 그다음 전문 인력은 한 10만 명이 조금 안 돼서 숙련도로 보면 이제 단순 기능 인력이 훨씬 많고요. 산업으로 보면은 주로 이제 고용 허가제가 허용이 되는 제조업이나 건설업에 많이 집중이 되어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고용 허가제가 아니라 이제 다른 예를 들어서 이제 E73 같이 조선업에 이제 특화돼서 열려 있는 그 체류 자격 같은 경우는 또 조선업에 많은 이제 노동자들을 데리고 오기 위해서 존재를 하고요. 구체적으로 업종이나 직업이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재외동포나 유학생, 또 결혼 이민자들도 또 한국에서 취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한국의 어떤 문화나 언어에 조금 더 익숙하기 때문에 서비스업, 음식점업이나 숙박업에 조금 더 종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농림어업인데요. 전체 수는 외국인 중에서 전체 수는 크지 않지만 이제 그 산업 안에서는 외국인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아서 외국인이 아니면 우리나라 농촌은 돌아가지 않는다. 특히 또 어업은 돌아가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실제로 경험을 했는데 저 남쪽 지역인데 거기가 배추 농사가 아주 유명한 곳이었는데 배추 수확철에 거의 전원이 외국인 노동자들이었어요. 저 그거 보고 깜짝 놀랐었는데 이분들이 아주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한국 경제에 이분들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이제 경제적으로만 저희가 이제 딱 나눠서 보면요. 이제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해 연구했던 내용들은 이제 노동시장의 효율성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저출생 고령화 때문에 일할 사람이 줄어들고 특히 이제 지방은 지방 소멸이 굉장히 큰 문제인데 그 부분을 얼마나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채워주면서 아까 말한 이 노동시장이 더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냐. 라고 이제 측정을 해봤는데요. 그걸 저희는 이제 빈일자리 수로 측정을 합니다. 빈일자리 수가 많다는 거는 노동 공급이 충분하지 않아서 기업이 사람들을 고용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외국인들이 10명 정도 들어오면은 그 빈일자리 수가 3개에서 5개 정도 감소를 합니다. 그 말은 노동시장이 조금 더 효율적이게 되고 기업들이 원하는 수요를 채울 수 있다. 외국인을 통해서 채울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비용 쪽을 제가 좀 강조를 안 했는데요. 비용은 기본적으로는 편익보다는 더 작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요. 외국인과 경쟁하는 내국인들은 아무래도 노동시장에서 조금 처우가 악화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아무래도 인건비를 충분히 줄 수 없는 기업에서 외국인들을 값싸게 고용하다 보니까 인건비를 더 많이 늘리려는 노력을 안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단기적으로는 생산성이 늘어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은 사람의 투자를 안 하고 장기적으로는 뭐 기계화에 투자를 안 하고 등등 하면서 산업 생태계의 성장 잠재력이 조금 감소할 수 있는 그런 어려움들도 있습니다. 이런 비용과 편익의 차이는 제도적으로 좀 극복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나라의 지금 이제 저출생 고령화 사회에서 정부에서도 이 외국인들이 우리의 그 구성원으로서 그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활발하게 경제 활동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것이고 고용 허가제가 도입이 된 게 20년이 된 걸로 알고 있고 근데 여전히 차별에 묶인 채 고통을 호소하는 외국인들이 많기 때문에 이 고용 허가제가 가진 한계가 뭔지 이 부분 한번 짚어보죠.
고용허가제는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지난 2004년 8월 처음 도입됐습니다. 비전문 취업 비자인 E9을 중심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데요. 이 사업주가 외국인 고용허가를 신청하면 인력 알선과 매칭 후 근로계약하는 방식입니다. 고용허가제 도입 당시 송출국은 6개였지만 현재 17개국까지 늘어난 상황입니다. 도입된 지 만으로 20년이 됐는데요. 그동안 한국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먼저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취업자 수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6년간의 외국인 취업자 수를 추려봤는데요.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던 2022년을 제외하면 매해 취업자 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2024년에는 사상 처음으로 외국인 취업자가 100만 명을 돌파했는데요. 지난해인 2025년에도 상승세가 이어지며 11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렇다면 고용허가제가 다루는 E9 비자로 좁혀보면 어떨까요? E9 비자 취업자 수는 2020년부터 3년간 총 5만 명이 줄었는데요. 그러나 코로나가 수그러든 2023년 단 1년 만에 이전 규모로 회복했습니다. 2024년에는 30만 명, 2025년에는 32만 명을 넘어섰는데요. 지난해 기준 전체 외국인 취업자의 약 28%가 고용허가제를 통한 E9 비자 취업자였습니다. 외국인 취업자는 국내에서 생활하면서 일정 수준의 소비를 유지해야 하는데요. 이는 GDP 구성 요소인 민간 소비를 늘려 결과적으로 성장률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8월 대한상공회의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활동 인구 대비 등록 외국인 비율이 1% 늘면 1인당 지역 내 총생산 GRDP가 약 0.11%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전국 단위로 넓히게 되면 외국인 100만 명이 유입되면 부가가치가 최소 145조 원 늘어난다는 추정치가 나옵니다. 이는 2023년 기준 GDP의 약 6% 규모입니다. 우리 경제의 숨은 버팀목이라는 표현이 부족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외국인 취업자들은 제대로 한국에 정착하고 있을까요? 고용노동부의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인권 침해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사업주에게 종속되는 부분이 과도해 대등한 관계의 근로계약이 성립하지 못한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외국인 노동자가 직장을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제한적이라는 것입니다. 또 장기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E9 비자를 받은 외국인 노동자는 최장 4년 10개월을 국내에 머물 수 있는데 기간이 만료되면 출국 후 6개월이 지나야 재입국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력이 단기 인력 대체제에 머물 것인지 아니면 한국 경제의 지속 가능한 구성원이 될 것인지는 앞으로의 제도 개선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인력보다 인재라는 말을 더 좋아하기는 하는데 그거를 좀 크게 유형별로 본다면 고급 인재 파트가 있고 저희가 필요한 필요 인재 파트가 있는데 거기에 조금 숙련, 준숙련 부분과 그 아까 말씀드린 단기, 순환형, 단순 노무형이 있을 것 같고 그 외에 저희가 많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정주형인데요. 정주형이라고 한다면 흔히들 알고 계시는 결혼 이민자나 동포 계열들은 앞으로 한국에 계속 살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은 사실 굉장히 취업을 하고 싶은데 취업 매칭이 잘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은 이분들에 대한 취업 매칭을 우선적으로 하고 빈 부분을 유입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지방정부도 그렇고 중앙정부도 유입 부분에 굉장히 포커스를 두는 부분은 조금 염려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말로 또 말씀을 드리면 고용허가제 문턱이 낮춰진다기보다는 이제 고용허가제로 들어올 수 있는 인재 파트 외에 다른 부분들이 좀 더 확대되고 있다고 보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은데요. 최근 들어 이제 중앙정부의 정책들을 보시면 최근 나온 탑티어 비자라던가 혹은 K스타라고 교육부와 함께하는 비자라던가 그 산업부와 함께하는 비자들 이런 다양하게 인재 부분, 고급 인재나 숙련 부분의 그 체류 자격이 좀 다양화되고 있고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럼 그거는 고용허가제하고는 별도예요? 네, 고용허가제는 비자 얘기 나오면 굉장히들 힘들어하시고 싫어하시는데요. 고용허가제는 일반 고용허가제가 있는 E9과 그 특례 고용허가제, 특별 고용허가제라고 하는 H2라는 동포 비자가 있는데 H2 같은 경우는 내년에 F4 비자로 통합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고용허가제는 굉장히 단순하게 예전에 한국인들이 못하는 일들이 들어오는 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외에 다른 파트 의 그 체류 자격이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그렇군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
토론할 때 얘기거리를 찾다 보니까 2024년에 음식 업종에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는 무슨 고용 허가제 업종을 확대했다 뭐 이런 게 있던데 그 전에도 외국인 노동자들이 식당에서 다 일하고 있었거든요. 그건 뭐예요, 이게? 기존에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제 서비스 업종에서는 이제 고용 허가제로는 거의 일을 못했고요. 굉장히 제한적이었고요. 대신에 음식점업에서 많이 이제 뭐 보이고 있는 그 외국인들은 고용 허가제가 아니라 대외동포거나 아니면 결혼 이민을 통해서 왔거나 좀 다르군요. 좀 다릅니다. 아니면 영주권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유학생들 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이제 이런 분들이 대부분 이제 서비스 업종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재작년에 이제 음식점업에서도 고용허가제로 조금 안정적인 인력 수급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확대를 해주긴 해줬는데요. 굉장히 그것도 조건을 많이 까다롭게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업력이 5년 이상 되는 음식점업만 신청을 할 수 있고요. 콜에서 서빙하는 건 또 안 되고 주방 보조만 또 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서비스업은 그 언어나 한국 문화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고 하는데 신규적으로 이제 해외에서 갑자기 고용해서 들어오는 분들이 이제 그게 어렵기 때문에 음식점업에서는 이 고용허가제가 굉장히 성공하기 어려운 조건이었다. 그래서 지금 확대를 하긴 했는데 실제로 이용률은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하면은 업장에서 신청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이제 받는데 네. 신청한 업체가 별로 많지 않다. 요런 얘기더라고요. 그 음식점업뿐만 아니라 기존에 이제 제조업이나 건설업으로 고용허가제로 이제 들어오고 계셨던 그 노동자들도 사실은 최근에 조금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2024년에 코로나 직후에 이제 노동력이 부족해지면서 2024년에 16만 5천 명까지 굉장히 공격적으로 늘렸는데요. 그 쿼터를 다 못 채웠고요. 그래서 작년이죠. 2025년에는 13만 명으로 쿼터가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다 못 채워서 올해는 8만 명으로 지금 줄어들어서 운영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민 제도라는 게 경직적이어서 1년 뒤에 수요를 책정해서 쿼터를 지정을 하는데 1년 뒤에 경제 상황이 사실은 저희가 예측할 때랑은 굉장히 많이 달라진다는 거죠. 제조업이나 건설업 같은 경우에는 경기 침체가 우리나라에 조금 있었어가지고 외국인을 충분히 고용할 수 있는 여력이 기업에 없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되게 중요한 변화는 원래는 신규 고용을 인하인을 통해서 신규 고용을 많이 하다가 그렇게 하니까 이제 계속 인력이 계속 바뀌면서 미숙한 인력들이 들어온다. 차라리 계속 계시던 분들을 조금 더 다른 정주형 비자로 바꿔서 또 전문 인력으로 조금 더 활용을 해보자라고 해서 E74 비자라는 전문 인력 비자를 훨씬 더 그 쿼터를 훨씬 더 늘렸습니다. 2,000명 정도 되던 거를 35,000명까지 늘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이 신규로 고용 허가제로 고용을 하려고 했던 계획을 이 기존에 계시던 분들을 전문 인력으로 바꿔서 고용을 연장하는 쪽으로 계획을 바꾸다 보니까 이 고용 허가제로서는 더 이상 이제 예전처럼 우리가 계획했던 것처럼 많은 인원이 들어오지 않고요. 대신에 기존에 계시던 분들이 전문 인력으로 전환을 해서 조금 더 오랫동안 계시면서 또 영주까지도 이어질 수 있게 하는 식으로 지금 조금 분위기가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음식점도 아까 얘기했습니다마는 그 어디서든지 외국인 노동자들을 쉽게 만날 수가 있는데 지난해 아주 놀라운 일이 터졌어요. 그 지게차에 결박당한 외국인 노동자를 우리가 뉴스에서 보게 됐는데 다들 깜짝 놀랐거든요. 이 사건 이후에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관 파견해서 196개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근로감독을 했는데 그 결과가 더 충격적이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노동부가 지난해 4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외국인 고용 취약 사업장 196곳을 대상으로 집중 근로감독을 실시했습니다. 이 감독 결과 총 182개 사업장에서 846건의 노동관계법과 외국인 고용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습니다. 여전히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열악한 노동 환경이 여실히 드러난 건데요. 특히 이 중 임금 체불 사례는 123개소에서 총 17억 원 규모로 나타났습니다. 그 외에도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만 상여금, 연차휴가 등을 지급하지 않은 차별적 처우 사례도 다수 적발됐습니다. 외국인 전용보험 미가입, 근로계약 외 장소에서의 근로, 기숙사 시설 기준 위반 등 외국인 고용법 위반 사항도 71건이 확인되어 고용 허가 제한 등 행정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그때도 이제 얘기 들었던 게 그 현행법상 이 해외 노동자가 그런 일을 당하고도 뭐라고 얘기할 수 없었던 그 배경의 하나로 지적된 것이 업장을 못 옮긴다면서요. 그래서 업장을 못 옮기기 때문에 그거 참고 그냥 거기에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 듣는데 그게 법에 명시가 돼 있어요, 그렇게. 예, 그 고용허가제는 기본적으로 기업이 신청을 해서 그 수요에 따라서 이제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그 매칭이 처음에 되면은 그 매칭한 사업장에서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천적 아예 사업장 변경이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니고요. 1년 이제 처음 3년 동안은 최초 3회를 이제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고용주의 불법적인 행위가 명백하게 밝혀졌던지 아니면은 그 기업이 이제 폐업을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명백한 사유가 있으면은 3번 정도 할 수가 있는데 그 명백한 사유라는 거를 고용주가 사실은 확인을 해줘야 되거든요. 외국인 입장에서 확인을 받기가 쉽지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인권 침해라든지 임금 체불이라든지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그거를 즉각적으로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라는 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제가 그 남쪽 지역에서 봤다는 그 배추밭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계절 노동자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분들은 상황이 더 심각하다면서요? 네, 계절 근로자 역시 농업 인력난으로 해서 계속 그 규모는 확대되어 있는데요. 기자님이 말씀하신 거는 사업장 대상 조사인데 저희가 외국인 대상으로 조사를 해봐도 한 5명 중에 1명 꼴은 인권 침해를 당했다고 하고 있고 그에 대해서 사실 이렇게 인권 침해를 당했을 당시에 시정 조치나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안내라던가 제도가 잘 뒷받침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무래도 한국 사람보다는 언어적인 그 취약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침해를 당해도 구제받는 절차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사실 우리가 외국인들이 이렇게 증가함에 따라서 우리나라는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한번 점검할 필요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분들이 보니까 그 여기까지 오는 데까지 브로커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한테 돈을 내고 여기 와서 그 돈을 다 뽑고 좀 남아서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 기간이 부족해서 불법 체류의 유혹에 쉽게 빠진다. 맞는 얘기입니까? 이민 정책이 굉장히 큰 부분이 브로커와의 전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브로커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쉽게 말씀드려서 저희가 어떤 사업을 새로 시작할 때 사업 설명회를 하면 앉아 계신 분들의 절반은 브로커다 이런 농담도 하는 정도거든요. 그래서 브로커의 시장이 점점 확대되어 있고 사실 브로커를 거치지 않고 들어올 수 있는 절차라던가 그런 경로 같은 것들을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있고요. 최근 이제 지역 정부와 협력되는 일들이 많으면서 지방 정부에서도 굉장히 열심히 지금 고민은 하고 있는데 고민을 할 때 가장 기본적인 것이 이 외국 인력과 관련된 정책과 관련된 공무원 인력이라던가 공공기관 같은 것들이 개입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 초창기에는 그게 되지 않은 민간 시장에 의존을 하다 보니 이런 브로커를 차단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지금 현재 실정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이게 넉넉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무슨 대책 같은 건 없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사실 이제 지난해 7월에 출입국관리법이 개정이 되면서 계절 근로자에 개입할 수 있는 그 전문기관을 딱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문기관 외에는 이제 알선이라든지 뭐 입국 관리라든지 체류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못하도록 이제 법에 명시는 해놨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에 전문기관을 지정을 해서 실제로 이제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근데 사실은 이제 누가 전문기관에 참여를 할 것인지, 기존에 있던 민간기관들이 어떻게 그 민간기관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할 것인지, 뭐 이런 이해관계가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사실은 지금 진행이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네.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이인식은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많이 개선되기는 했죠. 구체적인 수치만 보고 말씀을 드리면요. 성평등가족부에서 3년에 한 번씩 인식조사를 합니다. 다문화 수용성 조사라는 걸 해서요. 보면은 이제 개선이 되어 오고 있긴 합니다. 그리고 연령별로 보면은 연령이 낮을수록 이민자에 대한 수용성이 높은 걸로 나타납니다. 청소년도 따로 하는데 청소년이 전체 연령 중에서 제일 높긴 높습니다. 요 이제 학술 연구에서는 주로 이런 어떤 얘기들을 많이 하냐면요. 외국인과 직접적으로 친밀하게 접촉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수용성이 올라간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역 소도시나 뭐 이런 농어촌 지역에는 아무래도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으니까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네 라고 인식을 하게 되고 외국인 지향성, 아까 다문화 지향성이라든지 외국인에 대한 수용성이 조금 더 높게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고요. 다만 최근에 제가 조금 우려하는 것들은요.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이제 반이민 정서라는 게 굉장히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고 트럼프가 이제 이민자들을 대하는 태도라든지 아니면 유럽의 이제 강경 보수, 강경 우파 세력들이 이 반이민 정서를 토대로 정치적 영향력을 키운다든지 그러다 보니까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가짜 뉴스도 많이 전파가 되고 하면서 인식이 조금 안 좋아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작년에 그 아까 말씀드린 성평등가족부 그 다문화 수용성 조사에서는요. 청소년이 최초로 청소년의 다문화 수용성이 떨어졌었습니다. 조금 소폭이지만 조금 떨어졌었습니다. 다른 연령은 다 올라갔는데 청소년 줄어든다는 거는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이 소셜 미디어의 뭐 가짜 정보, 허위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에 영향을 많이 받는
이유가 아닌가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터에서도 그렇고 우리 생활에서도 그렇고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는 언어가 네. 상당히 중요할 텐데 그러면 외국인들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한국어 능력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네, 이 국내에 상주하는 15세 이상 외국인 10명 중 3명은 한국어 실력이 매우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외국인의 한국어 실력은 말하기와 듣기, 읽기, 쓰기 등 4가지 부문에서 매우 잘한다는 비중은 30%를 밑돌았습니다. 반면 한국어 학습 경험이 있는 외국인은 77.5%로 전년 대비 2.8%포인트 상승했습니다. 한국어 학습 기관은 본국 또는 한국 이외 국가가 34.6%, 한국 대학의 한국어 교육 기관은 21.8%, 법무부 사회통합 프로그램 8.6% 순이었습니다. 정부에서 관여하는 그런 교육기관이 있는 거죠?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그러네요. 네, 일단 법무부 사회통합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교육부에서도 일부 교육하고 있는 것들이 있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해외에 이제 한국어 교육을 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서 부처별로 좀 이렇게 나누어져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외국인에 대한 관점이 저희가 지금 정주형으로 관점이 전환되면서 정주형으로 있는 부분들은 한국어가 필요한 거는 분명히 맞습니다만 모든 외국인이 한국어를 배워야 되는 거는 또 아니기 때문에 한국어를 하지 않고도 한국에 정주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제도적인 개선이라던가 그런 것들도 같이 관심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는데 특히 지금 정부에서 많이 추진하고 있는 우수인재 부분들은 우수인재들이 처음부터 한국어를 배울 생각을 하고 한국에 오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정말 해외 경쟁력을 갖춘 우수인재들을 유치를 하려면 그런 부분들도 염두에 두어야 된다라는 것들이 언어 부분에서는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현재 수도권 부분에 외국인들이 한 60%, 비수도권은 40%인데 지금 막 유입되고 있고 새로운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는 부분은 비수도권 부분이거든요. 굉장히 다양한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에 대한 인프라는 저희 거의 안 되고 있는데요. 학교 아시죠? 지금 지방대학에 초등학교 다 없어지고 있잖아요. 그 선생님도 몇 분 안 계신데 아이들이 12개 국가 아이들이 들어오는데 그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같은 것들은 저희가 관심을 안 두고 유입과 인력 매칭에만 관심을 둔다면 사실 중장기적으로 이민정책은 굉장히 실패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유입만 크게 확대할 것이 아니라 초기 인프라 부분이나 이분들이 어떻게 잘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같이 고민하지 않는다면 외국인 정책 부분에서 굉장히 큰 어려움이 앞으로 나올 수도 있다. 근데 외국인 노동자들이 그러면 구직 과정에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뭐가 있습니까? 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구직 경험이 있는 외국인 중 이 구직 시 겪은 어려움은 일자리 정보 부족이 23.7%, 한국어 미숙이 15.9%, 가까운 지역 내 찾는 일자리가 없다가 7.6%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데이터 조사 기준 지난 1년간 취업이나 창업, 직무 능력 개발을 위한 교육 또는 훈련 경험이 있는 외국인은 9.8%로 전기 대비 0.7%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이나 유럽 국가 이런 데는 어때요? 일본보다는 저희 나라가 오히려 훨씬 지금 이민정책 부분은 앞서 나간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일본보다 우리가 앞서 나가요? 심지어 외국인 근로자들, 노동자들이 받는 월 평균 임금 경우도 우리나라가 더 높아서 지금 우리나라 경쟁력이 더 있기는 한데요. 기본적으로 지금 뭐 미국이나 캐나다도 굉장히 여러 문제들을 직면해 있고 유럽도 지금 현재 아까 반이민 정서, 신민족주의가 발현되면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거기는 이제 일단 이민자의 규모 자체도 굉장히 크고 거기를 찾는 이민자들은 사실 정주를 목적으로 가는 이민자들이 예전부터 굉장히 쭉 많았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그것보다는 노동인력 중심의 정책에서 지금 현재 통합정책으로 바뀐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접근 자체가 조금 다를 수 있고 지금은 저희는 정주형으로 이렇게 전환이 되면서 여러 가지 정책적 부분이 새롭게 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들이 더 많아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관리 감독은 중앙정부에서 하는 게 좋습니까? 지자체에서 하는 게 좋습니까? 상당히 오래된 질문이고 상당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네, 물론 이제 이상적인 답변은 모두가 다 이제 같이 유기적으로 통합적으로 연계가 돼서 해야 된다라는 게 아주 이상적인 답변이고요. 지금은 아무래도 이제 법무부 위주로
되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법무부, 그러니까 중앙부처 위주로 되고 있죠. 근데 아까 예를 들어서 이제 지역 기반 비자라든지 계절 근로자도 마찬가지고요. 지역의 수요가 훨씬 더 수도권보다 많아지면서 지역에서 해야 되는 역할들이 많아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자체가 이 외국 인력 통합 이제 관리라든지 아니면 유입 관련해서 혹은 사회 통합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역량을 쌓아야 되는 시점이 지금 분명히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로 법무부에서 합니다. 주로 비자 정책은 비자니까? 출입국 외국인 정책을 법무부에서 하는데 이제 외국인 정책위원회라는 게 있어서 여러 부처들이 관련된 부처들이 다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고용허가제는 사실은 고용노동부에서 하고 있고 사회통합은 또 성평등가족부에서 많이 하고 있고 이런 그 계절 근로자는 또 농림업부에서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나눠져 있습니다. 나눠져 있는 게 외국인 정책위원회라는 데 묶여서 이제 유기적으로 뭔가 하려고 하고는 있는데 사실은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이제 부처 간 이런 장벽 문제 때문에 원활하게 되지 않는 부분도 있다고는 들었습니다. 근데 법무부가 새해부터 외국인 정착을 돕는 전담 부서를 두겠다. 이거 실효를 거두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민 정책 제도를 전담하는 어떤 부처를 만들겠다. 그래서 거기서 아까 말한 굉장히 분절적으로 나눠져 있는 여러 업무들을 같이 하겠다라는 구상은 사실 오래전부터 나왔고요. 지금 계속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환기하면서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노력은 하고 있는데 이제 부처 간에 그러면 어떻게 그 역할들과 재정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견이 있어서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긴 있습니다. 오늘 얘기를 듣다 보니까 뭐가 개선돼야 되는 게 많군요. 보니까. 그러니까 주무부처도 정리가 좀 돼야 될 것 같고 거기서 하는 역할도 좀 더 디테일하게 나뉘어져야 될 거고 비자도 뭐 이렇게 정비가 좀 돼야 될 것 같고 국민도 준비가 되어야 돼요. 국민 이제 인식 같은 네. 것도 좀 더 있어야 돼요. 그래도 많이 나아지고 있는 거죠? 네, 분명히 정책은 계속 네. 추진되어 있고 나아지고 있는 거는 분명하고요. 외국인이라고 해서 취업 자리를 준다고 다 들어오고 정착하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지금 불러들였다면 그들에 대해서 좀 중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국민의 인식도 좀 바뀔 필요가 있고요. 이민 정책이라는 게 비단 국가의 정책이 아니라 개개인도 자기의 전략적인 선택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한국에 언제까지 외국인들이 이렇게 다 좋아라 하고 오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사실은 그에 대해서 미리 준비를 하고 앞으로 나아갈 필요는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희가 상호통합이라고 할 때는 외국인도 준비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 대한민국도 같이 이해하고 도와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균형 있는 정책 같은 것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늘 더불어 함께 사는 세상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더불어의 우리끼리만이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그 외국인이 273만 명이 이미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들도 더불어 함께 사는 세상에 포함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편견을 넘어서 우리 사회의 인식 개선도 필요한 거겠고요. 자, 오늘 경제 토크쇼 픽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